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일제강점기 혹은 항일운동기라고 불리는 시기를 총정리해 볼까 합니다. 일제강점기는 말 그대로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강제 점령되었던 시기라는 뜻이고요. 강점이라는 단어에 우리 입장에 그 표현이 내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제가 더 먼저 나오기 때문에 운동했던 우리의 주체성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항일운동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시기는 아까 "안녕하세요."라고 시작하는 것이 뭔가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로 굉장히 안녕하지 못한 시기이기도 하고 어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읽으면서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기도 해요. 게다가 그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35년 동안 이제 수많은 단체들이 나오는데 그 단체 중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도 없는데 이름들이 너무 비슷해 가지고 이름에 막 다 조선, 혁명, 독립, 한국, 광복 뭐 이런 단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책을 막 덮어 버리고 싶은 그런 부분인데 두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쉽다. 잘 정리를 해서 머릿속에 넣어 두면은 막 억지로 암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시험 문제를 딱 봤을 때 원하는 위치에 가서 이렇게 머리에서 딱 꺼내 가지고 적용을 하면 되는 부분이라서요. 포기하지 마시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둘째로 이걸 흥미롭다, 재밌다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실제로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아직 있잖아요. 그거를 인제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시면서 이 사회를 이끄는 주역이 되셨을 때 각자 입장에서 다양한 시각에서 재구성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인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활용하는데 그 문제를 푸는데 기원이 되는 그런 기간이기 때문에 매우 재미있고 지금을 해석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을 주기 때문에 저는 재미있다고 생각하고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한번 같이 정리를 해 볼게요. 그러면 정리 들어갈까요? 먼저 국제 정세를 먼저 볼게요. 그때부터 세계화가 진행이 되어서 아무도 그 국제 정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일본의 정책 그리고 우리의 저항 다 세계 정세와 관련이 깊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계 정세를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1910 년에 한일 합병으로 병합이 되고요. 그리고 1945 년에 일제 패망으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는 1910 년대, 1920 년대, 1930 년대, 40 년대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눌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묶으면 전기, 후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이 시기에 세계적으로 어떤 사건들이 있었냐,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냐. 10 년대에는 우선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계 제1차 대전. 독일을 위시한 세력과 영국, 프랑스 등의 먼저 진보한 선진국들이 맞붙게 되었는데요. 이 참혹했던 전쟁을 마무리 짓는 조약을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기서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베르사유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독일, 너네가 이 세계 대전을 일으킨 장본인이니까 너네가 배상의 책임을 지고 다시는 전쟁하지 못하게 군대도 제한하고." 하는 엄격한 제한 체제였어요. 그래서 독일이 굉장히 열이 받고 있었다. 내가 물론 시작은 했지만 근데 전쟁이 다 같이 인제 잘못한 건데 이렇게 제재를 나한테만 하다니 하고 부글부글 화가 나고 있었고 한편으로는 미국 대통령 윌슨의 제창으로 국제연맹이라는 기구가 탄생을 하게 돼요. "우리가 다 같은 인류인데 싸우지 않고 힘을 합쳐서 인류의 진보에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모임이에요. 근데 이 막상 주장한 미국도 참가를 못 했고요. 의회가 찬성을 하지 않아서.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는 인제 가입을 막 금지하고 이런 식의 좀 맹점이 있었어요. 자, 이 체제 하에서 1929 년에 정말 뜻밖의 사건이 미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대공황 들어보셨죠, 여러분? 대공황은 무엇이냐? 경제적으로 굉장히 공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물건이 인제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더 이상 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들이 문을 닫고 회사들이 인제 사람들을 내쫓아서 실업자가 거리에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인제 월급을 못 받으니까 은행에 가서 그동안 저축했던 걸 가지고 인출을 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너도 나도 막 은행에 달려가 가지고 인출을 하니까 예 여러분 사회 시간에 자본주의에 대해서 배울 때 들어보셨죠? 은행에서 동시에 사람들이 조금만 인출을 해도 은행이 파산을 하게 돼요. 은행이 파산이 되니 더 새로운 곳에 투자를 못 하고 돈을 대출을 못 하고 막 예금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다 이렇게 경제가 순환이 안 되고 경색이 되어 버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지금 미국하고 연관이 없는 나라가 전 세계에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대공환의 그 화산재가 전 세계로 퍼지게 되는데 자 반응을 크게 두 개로 볼 수 있겠어요. 더 있겠지만 하나는 영국, 프랑스처럼 식민지를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의 그 방법인데요. 우리끼리끼리 블록 경제를 형성하자." 식민지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식민지 너네 우리한테만 원료를 팔아.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서 너네한테만 물건을 팔게. 관세 없이. 우리 이렇게 똘똘 뭉쳐서 버텨보자." 관세 없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할 수 있었는데 식민지가 별로 없는 나라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은 식민지가 막 한두 개밖에 없었거든요, 작은. 그래서 '아 우리는 블록 경제를 못 하는데 얘네랑 맞붙어서 우리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자본주의는 사실 치열한 싸움터라고 할 수 있죠. 거기서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막 베르사유 체제에 의해서 막 억눌리고 했던 독일, 약이 오른 독일, 그 군국주의로 승승장구하던 일본 이런 나라들이 택했던 것은 전체주의라는 것이었어요. 전체주의는 무엇이냐? 예 제가 옛날에 지구를 그린 적이 있었죠. 모든 것은 질량에 비례해서 중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구 위에 사는 모든 생명체 그 지구에 있는 뭐 무기물들 다 합한 그 질량의 중력이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위에서 사는 모든 것들은 지구의 중력에 딱 달라붙어서 이렇게 살고 있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또 지배만 받고 사는 게 아니라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예 나무들도 중력을 거슬러서 이렇게 올라가서 막 자라나고 우리 이렇게 점프도 할 수 있고 그런 개인의 자유 마음껏 할 수 있는 거 물론 중력의 지배하에 있지만 그런 생명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체주의라는 것은 '야 우리가 지금 개인의 자유 이런 건 배부른 소리다. 이 개인들이 다 가운데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이 영국, 프랑스, 미국 이런 국가들하고 싸워야 된다. 전체를 위해서 개인들이 희생을 해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의예요. 그러면 중력은 굉장히 더 세짐으로 되게 힘은 세지겠지만 예 생명력이 없어지겠죠. 요런 방법을 택했다. 그것이 인제 슬금슬금 1930 년대부터 드러나고 있어요. 일본이 인제 '조선만 통치해서는 건질 게 별로 없다.' 말도 되게 안 듣고 저항하고 돈은 많이 들고 그렇게 뜯어갔으면서도 거의 적자였다고 해요. 그 식민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막 군인들 아니면 총독부 직원들 월급도 주고 건물도 짓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더 넓은 땅을 노리고 만주사변도 일으키고요. 독일도 뭐 오스트리아, 체코 이런 나라들을 슬금슬금 침략을 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여기까지 세계 정세를 쪼끔 배경을 마무리하고 인제 본격적으로 일제 강점기로 들어가 볼게요. 전기부터 보겠습니다. 10 년대, 20 년대 그 중간에 하나 더 해서 세 단락으로 한번 정리를 할게요. 10 년대는 한마디로 무단 통치기라고 네 기억이 나실 거예요. 20 년대는 문화 통치기. 무엇이 이걸 갈랐을까? 기억나시나요? 예. 무단 통치를 문화 통치로 바꾼 거. 물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 정세가 변한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인제 전국에서 만세하는 3.1 운동이 일어났었어요.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우리가 잘 재배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항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막 해외에서도 일어나고 그 영향으로 임시정부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성립이 되고요. 예 이렇게 세 단락으로 일단 정리를 하고요. 어 10 년대, 20 년대, 30 년대, 40 년대 다 지금 우리 역사에 두 주체가 있어요. 예 일본의 그 지배 정책
그리고 민족의 저항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정책, 민족의 저항. 기억나시나요? 정치, 경제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정치는 왕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총독을 위시로 총독부에서 지배를 하고요. 10년대의 특징으로는 헌병들이 행정을 담당하는 경찰로서 전국에 파견되어 가지고 막 즉결 심판권 태형 이런 거를 가지고 사람들을 강하게 억압했다는 것이에요. 그 경제, 토지조사 사업. 왜 토지조사 사업인가? 이때 조선은 아직 공업이 발달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모든 생산품들이 거의 토지에서 났어요. 피를 쪽쪽 빨아먹기 위해선 토지를 조사하는 게 급선무겠죠. 토지조사 사업, 그리고 회사령, 방업령, 어업령 등으로 제한을 하고 일본 이민자들한테 유리하게 조건을 만들어줬다. 기억나실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 민족의 저항은 국내에서는 비밀 결사로 국외에서는 독립운동 기지 건설 이렇게 특징 지어질 수 있겠어요. 비밀 결사 숨어서 할 수밖에 없다. 무단 통치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단체 하나만 생각해 볼까요? 그 고종의 밀명을 받아 가지고 다시 황제를 복벽주의를 내세워도 황제를 부활시키려고 했던 독립의군부 같은 단체도 있지만 공화주의를 표방한 대한광복회 이런 단체도 있었다. 이 단체가 가장 대표적이다. 비밀 결사 활동은 뭐가 있었나요? 막 이렇게 친일 부호의 집을 습격해 가지고 독립운동 자금에 보탠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습격을 하고 살해를 한다거나 그런 활동을 했어요. 기지 건설 요거는 제일 가까운 만주로부터 조금 먼 연해주, 더 먼 미주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했는데요. 만주에서 특히 서간도, 북간도, 서간도 경학사, 신흥무관학교, 서로군정서, 북간도 감민회, 중광단, 북로군정서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군대를 열심히 양성을 하고 있었어요. 연해주도 마찬가지예요. 권업회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미국, 멕시코, 하와이 이런 미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3.1 운동과 임시정부 아까 1차 대전 끝났고 이제 그 민족 자결주의 국제연맹을 세우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걸 주창을 하는데요. 이것은 물론 그 패전국 식민지에 해당하는 얘기이긴 했지만 우리가 희망을 가질 법한 얘기였기 때문에 그리고 러시아 혁명 러시아가 1차 대전에서 삼국 협상 쪽이었는데요. 전쟁도 굉장히 못하는 데다가 자국 국민을 억압하고 그 짜르가 굉장히 통치를 못했어요. 혁명이 일어났었고 그 물결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일어났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3.1 운동의 결과 우리 대표적인 기관이 필요하겠다.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어요. 임시정부는 크게 또 세 개로 나눠서 보면 되겠어요. 기본 원리, 그리고 기구, 활동. 원리는 무엇이냐? 뭐겠어요? 재정인가요? 공화정인가요? 민주공화제를 기본 원리로 했어요. 민주공화제. 며칠 전에도 어떤 국회의원이 그 조선이 내부에서 썩은 것이지, 썩어서 망한 거지, 일본이 전쟁을 한 적이 없다, 점령을 한 게 아니다, 라는 망언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를 근대화 시켜줬다, 라는 논리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갑갑합니다. 자, 총독부 보세요. 그 정근대적인 왕보다 더한 존재예요. 입법, 사법, 행정, 거기다 군사력까지 다 가지고 있고, 뭐 의회한테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것도 하나가 없고 그냥 맘대로 군림하는, 백성들의 눈치조차 보지 않는 그런 총독부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게 우리를 근대화 시켜준 겁니까? 이때 교육령은 또 어땠나요? 너네는 보통 교육만 받으면 돼. 그러니까 소학교인데 소하면 왠지 중학, 대학까지 이어져야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소학교라는 단어를 없애고 보통교육 이걸로 끝. 소학교 6년 다닐 것 보통교육 4년만 학교 다니게 해놓고 이게 무슨 한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배를 한 겁니까? 그냥 뜯어먹으려고 한 거죠.
우리는 일본이 없었으면 예 스스로 민주공화제를 선택해서 더 발전을 했을지 어떻게 됐을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네 잠시 흥분을 가라앉히고 민주공화제를 스스로 원리로 선택을 했다. 네 상권 분립. 네 상권 분립을 원리로 했다. 그래서 국무원, 뭐 의장원, 법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죠. 기구 막 이렇게 자금이랑 명령이 오고 가는 통신기구 중심으로 있었어요. 교통국, 연통제, 그리고 임시사료 편찬회라고 신문도 발간하고요. 우리가 이 뺏긴 과정에 대해서 기록을 남깁니다, 나중에 주장을 하기 위해서요. 그 독립을 위해서 활동을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눠서 했는데 "외교를 열심히 해 보자."라는 갈래가 있었고요. "군사 예 무력이 답이다." 네 둘 다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일본 정체 20 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때 문화 통치 인제 보통 경찰제로 넘어갔지만 인제 더 이상 헌병 경찰은 없어요. 하지만 이거는 기만적인 정책이었다. 왜냐 경찰 수가 막 3 배로 늘고 예산도 3 배로 늘고 경찰 수도 3 배로 늘고 그리고 뭐 출판의 자유를 마치 허락한 것처럼 했지만 막 이렇게 검열해 가지고 다 이렇게 검은 줄 쫙쫙 치고 했었다. 교육령도 다시 뭐 바꿔 주는 듯 했지만 실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학교 수가 턱없이 적었다. 경제적으로는 어땠습니까? 예 이때 인제 1차 대전에서 일본이 처음에는 삼국 협상 그쪽이었어요. 독일 편이 아니라 동맹국 편이 아니라 협상 편이었어요. 네 승전국이었죠 일본이. 영일 동맹 때문에 영미랑 친구여 가지고 일본이 협상 측이어 가지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공업이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돼요. 배상금 받아 가지고 공업에 막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인제 일본 노동자들이 다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 가지고 일을 하니까 그 식량이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식민지 조선 쌀이 우리 쌀이랑 맛도 비슷하고 값도 싸고 아주 좋다. 20 년대 특징 지우는 경제 정책은 산미 증식 계획이 되겠어요. 예 미국 생산량을 늘리는 계획. 그리고 인제 막 여러 가지 제한을 철폐해요. 여러분들 게임하시면 인제 이렇게 아이템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근데 막 이렇게 돈이 쌓이면은 이게 열리죠. 이렇게 짠짠 열려 가지고 막 인제 건물을 지을 수 있고요. 그런 식으로 그 제한을 철폐하는 정책을 한다. 회사령 이런 것도 인제 허가제가 아니라 그냥 신고제로 바꾸고 관세도 막 철폐하고 예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건데 관세를 철폐하고 더 막 물밀듯이 일본 상품들이 들어오게 돼요. 네 여기까지 하고 20 년대로 넘어가겠습니다.